파운드리가 중요한데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정도의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어떤 생산 시설을 선행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 산업의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 인텔부터 엔비디아, 뭐 ARM 같은 서방권, 좀 범서방권 기업들도 다 이런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네네. 이런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가운데서도 네네. 최근 유독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만약에 이제 뭐 파괴적 혁신을, 내일의 파괴적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그 기업들과 어떤 기술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세계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흐름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텔이나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가 말 그대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패키징부터 뭐 검사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산업의 문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세계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산업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 이제 글로벌 분업화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대부분은 이제는 그런 제조 설비나 이런 모든 어떤 패키징이랄지, 그래서 대부분 팹리스를 설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다 동아시아 위주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중국이 일종의 이제 생산 기지로 나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생산 기지 이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 격차를 확 좁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론트 라인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이렇게 금방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팹리스 위주로 가면서 가장 당연히 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다양한 구조를 바꾸는 것들,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들,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아예 새로운 신개념의 칩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이 아키텍처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현 세대에서의 트랜지스터는 이제 우리가 핀팻이라 부르는 이제 일종의 핀 형태의 그런 게이트 옥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뭐 GAA 팻, 그래서 게이트 어라운드 팻이나 뭐 그 다음 세대에는 뭐 C 팻이나 이런 팻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IP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IP의 또 굉장히 대다수를 미국의 IBM, 네네, 그리고 뭐 인텔, 네, 그리고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새 AI 칩만 전문적으로, 특히 자사에 들어가는 AI 칩을 아예 이제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사의 설계 인력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자사에서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특징이 굉장히 회사들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모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부는 데이터 서버 통신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의 칩을 외부에다가 설계를 맡기기는 이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칩들이 뭐 도조 칩이랄지 그 이외의 칩이랄지, 이런 칩들은 이제 점점 그야말로 기존의 문법을 다 깨면서 만들어진 칩이 되는 것이죠. 방금 좀 전에 이제 테슬라 도조 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애플의 M1, M2 이렇게 자체 설계해서 개발한 칩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애플의 M1, M2 같은 칩들은 기존에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의 팹리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설계했던 AP 칩들에 비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전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뭐 최소 3배, 4배 이상 높다 이런 결과들도 있고요. 벤치마크마다 좀 결과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애플은 근본적으로 이 칩의 설계 방향을 먼저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 칩을 나중에 따라갈 수 없는 칩들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점점 애플의 칩을 원하기 위해서라도 애플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의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M1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자사의 뭐 이제 그런 맥북이나 맥북 프로나 굉장히 좀 하이 퍼포먼스 그런 랩탑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칩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쓰고 있는 분들은 그 실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들의 설계 IP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런 차세대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 전용 칩이 될 텐데, 특히 인공지능 전용 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의 GPU만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고 이제는 NPU랄지 아니면 이제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복잡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행렬 형태가 아니고
텐서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텐서형 매트릭스, 텐서형 데이터를 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전용 칩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TPU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PU나 TPU를 전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혁신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지금 많이 주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간다 그랬었는데, 이런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다 전자의 흐름을 스위칭 온오프 하면서 하이 프리퀀시로 이런 신호의 저장이나 신호의 전송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칩이 구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자를 쓸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전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보낸다 그러면 그 중에 실제로 신호의 전송이나 저장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는 1,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개가 넘는 전자들은 다 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전자를 쓸 경우에는 더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재의 수명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수건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전자를 버리고 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 전송 매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자입니다. 광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광자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고요. 네. 일렉트론을 쓰는 것을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것처럼 포톤을 쓰는 것을 우리가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포토닉스를 그냥 쓸 수는 없고, 기존의 사람들이 일렉트로닉스에 활용하고 있었던 그런 실리콘 일렉트로닉스에 그대로 접목이 되게끔 만들어준 그런 엔드 그룹에서의 커플러, 혹은 뭐 광분배기, 웨이브 가이드, 아니면 뭐 그런 다양한 이런 부품들을 통틀어서 이 신호, 광자의 신호, 전자의 신호를 광자로 바꾸고 광자의 신호를 다시 전자로 바꾸는 그런 모든 디바이스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를 여전히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미국의 인텔이 되겠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토닉스라고 그랬을 때 완전히 광자로만 다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컴퓨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 그룹에서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포톤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기술에 이런 브레이크 스루가 누적이 될 경우 점점 기존의 전자가 했었던 영역을 광자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션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브레이크 스루가 되겠고, 조금 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뭐 대략 저희가 한 2050년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이 아시는 양자 컴퓨터, 네. 더 통틀어서 이제 양자 ICT라고 우리가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고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뭐 양자 암호화, 뭐 등등등을 이제 우리가 포괄해서 양자 ICT라고 그러는데, 이런 양자 ICT가 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기술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반 기술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춰줘야지 나올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은 당연히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술력을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구글과 IBM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제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뭐 양자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칩을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이나 IBM이 더 잘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실제 칩을 구동시키기 위한 플랫폼, 그 기반 시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제일 잘하는 기업은 또 인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중국의 업체들도 2010년 중후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양자 ICT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중국의 많은 그런 대기업들, 뭐 알리바바나 뭐 바이두나 뭐 텐센트나 뭐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양자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3차 중국의 5개년 경제 계획에도 요 양자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었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14차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혹시나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이런 이니셔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흉내내갖고 산둥성에 양자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퀀텀밸리라는 것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양자 관련된 중국 내부의 많은 내셔널 랩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양자 ICT가 앞으로 더 큰 산업에 되게 성장하게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그 정도의 지금 4세대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팹리스 회사들 중심으로 생기고 있긴 한데, 이런 팹리스 회사들이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팹리스들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해도 결국 끝단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업체, 즉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분사를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비즈니스 전략을 다변화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다변화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팹리스, 특히나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이 팹리스 업체들이 수요가 파운드리로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어떤 생산 시설을 선행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인텔이 사실 이런 엄청난 원천 기술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IBM 하더라도 사실 되게 이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만한 영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들 기업은 좀 더 상대적으로 올드한 컴퍼니로 인식이 되고 있고 왜 주가도 그에 상하는 이런 기술에 상하는 가치를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이 인텔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업체에서는 항상 1, 2위를 다투는 이제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인텔이 너무 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종합 반도체 업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야 되지만 생산도 해야 되고 CPU도 만들지만 GPU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TPU도 하고 싶고 AI도 하고 싶고 양자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R&D 인력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너무 그렇게 덩치가 너무 커져버려서 공룡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이런 서버용 CPU 시장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독점 구도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서버용 CPU 시장의 뭐 95%는 그냥 다 인텔. 그냥 사람들 상식은 당연히 인텔에 CPU를 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AMD가 그 시장을 같이 조금씩 잠식하게 들어오면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인텔의 점유율이 80%가 깨졌습니다. 이제 75%, 뭐 77%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데, 근데 이 추세가 점점 이제 내려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인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안정적으로 캐시 플로어가 생길 수 있었던 영역이 점점 경쟁사에게 잠식이 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사업에서 지금 뭔가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인텔이 사실 14나노 공정에서 10나노 공정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인텔의 기술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너무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인텔의 이런 이사회나 주주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텔을 파운드리 영역과 생산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AMD도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AMD가 원래 처음부터 팹리스는 아니었거든요. AMD도 인텔처럼 IMD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분사시켜서 그것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인텔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딜레마 혹은 이제 좀 장기적인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기술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언제든지 지금 이제 인텔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시 파운드리 업계에 복귀를 한다는 게 인텔의 지금 이제 제1 보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027년 이후 그래서 인텔이 지금 뭐 뉴저지랄지 아니면 뭐 저쪽 남부지방이랄지 그래서 지금 미국 전 국토에 대해서 파운드리 팹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지금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냥 늘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미국 정부 기조인 IRA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칩 포 아메리카 같은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미국에서 다시 이런 제조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보관이고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텔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아마 아직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다시 이 파운드리 영역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203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TSMC랑 삼성전자 말고도 이제 인텔 파운드리가 엄청난 또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TSMC가 65, 66 정도, 뭐 삼성이 15, 16 정도인데 인텔이 이제 삼성만큼 가는 게 지금 일단 1.5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3파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이제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이 그동안 쌓아놨었던 어떤 기술들이 또 하나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면 얼마든지 시장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IBM은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졌는데 원래 애초에 B2B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용 뭔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술의 표준을 먼저 만들고 표준이 될 만한 부분마다 미리 포석을 두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기술 IP를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기보다는 그런 선행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런 기술 사용료를 가지고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도 계속 이쪽 분야에서의 지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다양한 IP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칩 중에서도 이제 이런 TPU나 NPU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양자 ICT 관련돼서도 이제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뭐 크게 위기는 아닐 것이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IBM이 그럼 이제 그 다음 기술의 브레이크스루를 어느 업체하고 협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IBM이 이제 구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IBM이 만약에 한국의 업체하고 또 파트너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럼 한국 업체들이 좀 기민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는데 IBM이 사실은 그런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의 표준 활동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것은 미국의 정부기관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부기관이 미국의 NIST, 국립표준과학연구원인데 그런 NIST 같은 데서 이런 인텔이나 뭐 IBM이나 미국의 다양한 그런 반도체 관련된 ICT 대기업들과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연구 중심 대학들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종의 차세대 기술 표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 플랫폼을 지금 당장은 미국의 업체들, 미국의 기관들에게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것이 이제 동맹국의 업체나 기관으로 오픈이 됩니다. 네. 그 상황에 한국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많은 사실 관계자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이제 제가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일반 사기업들의 영역이 아닌 국가 기관 산업화 됐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철 산업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조선 산업을 한다든지 군수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제 뭐 이런 뭐 토목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한국의 국가 기관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관 산업을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잘 받아들이고 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플레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플레잉 코치 정도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냥 코치 정도에서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EUV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UV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이 EUV 쪽으로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이 다 바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산업에 대해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거나 산업의 지배력을 더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사가 만든 소재나 부품, 장비들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EUV 광원이 있어야 되고 그 광원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개 기업에서 그런 뭐 수천억 정도 하는 장비를 사가지고 테스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냥 사용료를 내고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는 사용료를 내고 뭐 테스트를 했지만 그 테스트 결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소모가 소요가 되는 수많은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항상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차세대 반도체 산업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대 장비 시설들을 어떤 그런 플랫폼 시설들 이미 뭐 한국에도 이런 나노 팹 센터라고 그래서 연구용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용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 이런 팹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팹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인력들이 더 이제 앞으로 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끔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더 깊은 분야까지 기술이 연구기관과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이미 잘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선형 외삽을 해서 뭐 12만 명이 부족하다, 뭐 13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혹시 일견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이런 인력 중심의 반도체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술 혁신 중심의 반도체 산업이 됩니다. 일례로 예전에 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어떤 한 라인에 들어가는 뭐 장비가 예를 들어서 1000대에서 1500대라고 그러면은
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뭐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이런 신규 라인은 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관리 인력은 10분의 1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자동화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무인화되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의 인력이 이제 예전만큼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어떤 오퍼레이터 인력, 그리고 뭐 현장에서, 공정에서 이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보다는 이제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더 고급화된 인력이 더 중요한데, 이런 인력들을 특정한 반도체 전공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관련 분야, 특히나 이런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뭐 화학, 그리고 다양한 공학들, 이러한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전공자를 몇만 명을 만든다라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그런 비전밖에 될 수 없고,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기초과학, 특히 이런 혁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초과학 토양이 중요한데, 이 토양이 지금 너무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토양을 다시 좀 더 풍요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토양에서 더 많은 혁신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더 정교하게 갖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간 산업이 된 반도체 산업을 대해서 미래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양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